장모님 설날인데도 아직 여기 계실 생각이세요? 짐 싸세요. 30만 원짜리 옥탑방 하나 알아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는데 설날 아침에 사위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집에서 내쫓는 통보라니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갈 집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가 200억짜리 제 명의 펜트하우스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눈이 내리던 설날 아침, 저는 따뜻한 차례상 대신 차가운 종이 한 장을 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옥탑방 주소, 그리고 오늘 중으로 나가주세요라는 한 줄의 냉정한 통보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서서히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하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애들 학원비는 밀렸고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엄마가 여기 계시면 솔직히 저희가 더 힘들어져요. 딸 서연의 목소리에는 떨림보다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사위 우연히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건 솔직히 요즘 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부모님들 다 따로 사시고 명절 때나 만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몇 년째 모시고 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버겁거든요. 우연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연 씨 말이 맞아요. 솔직히 엄마 계시면 전기세, 수도세, 식비 다 2배로 나가잖아요. 저희도 이제는 저희 살림 좀 챙겨야 해요. 서연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전세금 3천만 원 보탰고 애들 낳고 키우느라 힘들 때 내가 밤낮으로 돌봐줬잖니? 그게 벌써 기억도 안 나니? 서연이 눈을 굴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건 한참 전 얘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3천만 원도 지금 물가로 치면 별것도 아니에요. 요즘 전세금이 얼만데요? 뭐, 별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애들 봐준 것도. 엄마, 솔직히 요즘 애들 어린이집 다 다니잖아요. 엄마가 특별히 뭘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놀아준 거잖아요. 우연히 비웃듯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장모님, 솔직히 집안일도 별로 안 하시잖아요. 요즘은 다 로봇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식기세척기 쓰는데 뭘 그렇게 고생하셨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딸과 사위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양심이 있어서 하는 소리니? 엄마, 양심? 양심 얘기하지 마세요. 솔직히 엄마도 우리한테 얹혀 사신 거 사실이잖아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얹혀 살았다고? 내가? 네, 맞아요. 엄마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방 하나 내줬고 밥 먹여줬고 난방비 전기세 다 대줬어요. 이게 얹혀 산 게 아니면 뭐예요? 저는 딸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연히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짐 싸세요. 오늘 중으로 나가셔야 해요.
이미 옥탑방 계약도 해뒀고요. 오늘 중으로 설날인데 설날이면 어때요? 하루빨리 나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제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내가 정말 엄마를 쫓아내고 싶은 거니?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우현 씨랑 애들이 제 가족이에요. 엄마는 이제 우리랑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네. 솔직히 엄마 계시면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우현 씨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힘들어요. 그 순간 안방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나가요? 할머니 나가면 그 방 내 방으로 쓸 수 있다며? 7살 손주 민준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나가면 보고 싶지 않을까? 아니요. 할머니 냄새나고 시끄러워요. 맨날 TV 크게 보시고 트리 마시고. 민준아, 어디서 버릇없이. 제가 소리쳤지만 서연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엄마,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애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라고? 저게 교육이니? 교육 운운하지 마세요. 엄마가 우리 애들한테 뭘 해주셨다고 용돈도 안 주시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용돈을 줄 돈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연히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모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짐이세요. 뭐라고? 짐이요. 솔직한 거잖아요. 장모님 여기 계시면 저희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피해만 주시고. 저는 우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감히?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이잖아요. 장모님은 연금도 없으시고 저축도 없으시고 부동산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빈털털이세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빈털털이라. 이들은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짐 싸세요. 이러지 말고요. 우리도 이제 지쳤어요.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지쳤다고? 네. 완전히요. 친구들은 명절 때만 시부모님 뵙는데 저는 365일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었구나. 엄마는 몰랐네. 이제 아셨으면 빨리 나가세요. 저희도 엄마 없이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나갈게. 짐을 싸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우연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제 방을 어떻게 꾸밀지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짐을 싸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우연히 봉투 하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옥탑방 주소하고 월세 30만 원석 달치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충분하다고? 네. 사실 이것도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서연이가 챙겨달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봉투를 받으며 우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네. 요즘 같은 세상에 석 달치 월세 대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서연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석 달 후에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거기서 지내세요. 석 달 후라. 네. 그때까지 저희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모실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연과 우연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서연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야호! 할머니 방이 내 방이다.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택시를 타고 옥탑방으로 가는 길, 거리는 설날을 맞아 조용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우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설날에 옥탑방으로 가신다니.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별일 아닙니다. 택시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건물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이불 하나와 낡은 옷장, 그리고 작은 전기레인지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밖이 어두워졌을 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보일러를 켜려고 했지만 고장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옷을 껴입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뒤져 사탕 하나를 찾아 입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멀리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뒀던 기억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산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돈이 모였을 때 사업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자식들이 제 돈을 노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척 살았습니다. 검소하게 지냈고 돈 없는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딸에게 쫓겨나 옥탑방에 앉아 있는 신세. 저는 가방 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회사 지분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 자산 200억. 그 숫자를 보며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200억이 있어도 딸은 나를 짐이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도윤, 제가 사업할 때 가장 신뢰했던 비서였고 지금도 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도윤 씨, 준비하세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저는 창밖의 고층 빌딩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수요. 제대로 된 복수를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천천히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길. 그들은 저를 빈털터리 노인으로, 짐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고 한때 업계를 주름잡던 사업가였으며 무엇보다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요. 서연아, 우연 씨, 그리고 민준아. 저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뇌었습니다.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엄마를, 장모를, 할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그날 밤 저는 옥탑방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우연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 두 번째, 서연의 위선을 폭로할 것. 세 번째, 그들이 느꼈던 것보다 100배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수는 천천히,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추웠지만 잠이 왔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제 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만 저는 차갑게 외면하는 꿈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도윤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펜트하우스 임대 종료하세요. 제가 직접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연의 회사 정보를 모두 조사하세요.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안에 모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그때쯤이면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정리해 놓을 것입니다. 이틀 뒤 저는 도윤 씨로부터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현 씨의 회사 거래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옥탑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추웠지만 제 손은 뜨거웠습니다. 이게 뭔가. 한 페이지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공회사를 통한 위장거래, 개인 계좌로의 빼돌림, 그리고 세금 탈루 정황.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우연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 증거면 충분합니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국세청에 제보하면 즉시 조사가 들어갈 수준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빠르면 효과가 없고 너무 느리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무방비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도윤 씨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었습니다. 넓은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그리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이 모든 것이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이사 짐을 풀며 저는 옥탑방에서 가져온 낡은 이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불에는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배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침실 한쪽에 개켜두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네. 우현 씨 회사 주변부터 압박을 시작하세요. 거래처에 소문을 흘리고 은행 신용도를 떨어뜨리세요.
단 아직 제 이름은 드러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불빛들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복수를 시작했지만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우연 씨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갑자기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한대요. 그래, 무슨 이유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용 문제라고만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괜찮을까요?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아니겠니?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법이지. 엄마, 저희 어떻게 하죠? 내가 선택한 남편이잖니. 함께 헤쳐나가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옥탑방으로 내쫓았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연 씨의 회사는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이탈, 은행 대출 거절, 그리고 내부 감사 소식까지. 저는 도윤 씨를 통해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국세청 제보 단계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우연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장모님 계신 곳 근처 카페에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펜트하우스 근처 카페에서 우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했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장모님을 그렇게 내보낸 것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십니까? 네. 회사 일이 이렇게 꼬이고 나니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하늘이 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었을까요?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껴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연 씨,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요. 장모님,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우연 씨가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는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나가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 씨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이강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재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현 씨 회사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이 남편을 배신하고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더 조사하세요.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에 대한 실망감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복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틀 후 저는 딸을 불러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아닌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서연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강준이라는 남자와 무슨 관계냐? 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엄마, 저는 그냥 우연이가 답답해서 강준 씨가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부정한 돈을 세탁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더냐?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고 모든 것을 정리해라. 엄마,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너도 우연 씨도 모두 파멸이다. 그날 이후 저는 복수의 방향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은 깊어갔고 저의 계획도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끝에서 저는 제 존엄을 되찾을 것이고 그들은 진정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2월 초 서울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절기상으로는 입춘이 지났고 사람들은 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도윤 씨는 강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전문적인 자금 세탁업자였고 여러 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은 상습범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건의 금융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서연이는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까? 서명한 서류가 3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딸이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윤 씨, 강준을 먼저 처리합시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찰에 제보하세요. 하지만 서연이의 이름은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증인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펜트하우스로 불렀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앉아라,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딸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누군지 아느냐? 엄마요?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래, 나는 내 엄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펜트하우스의 주인이고 200억 자산을 가진 사업가이기도 하단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류를 꺼내 딸 앞에 놓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회사 지분증서, 은행잔고 증명서,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엄마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단다. 딸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 하지만 너희가 나를 옥탑방으로 내쫓았을 때 나는 깨달았단다. 겸손도 좋지만 때로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지금 내가 사과할 일은 그것만이 아니다. 강준과의 일, 그것이 더 심각하단다. 딸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강준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엄마, 저는 생각해 보거라. 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올해는 아니다. 그날 밤 딸은 펜트하우스에서 묵어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객실에서 밤새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혼자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전날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검찰에 가겠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결정했다, 서연아. 엄마가 옆에 있겠다. 일주일 후 강준은 체포되었습니다. 서연이의 증언과 도윤 씨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고 우현 씨의 회사도 연루되었습니다. 우현 씨는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이가 검찰에 다녀왔다는데. 우현 씨, 앉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면. 우현 씨, 당신 회사가 무너지는 이유는 강준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저지른 부정 거래 때문입니다. 우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수할 것인가 아니면 강제로 조사받을 것인가. 장모님, 저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우현 씨는 스스로 국세청에 자수했습니다. 언론은 또 한 번 떠들썩했지만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2월 말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저는 딸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준은 처벌받을 것이고 우현 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는 증인으로 협조했으니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번에는 정직하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제 그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라. 그날 저녁 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서와 재건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서울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강준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우현 씨는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서연이는 매일 법률 상담을 받으며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증인 보호를 받게 되었고 우현 씨는 자수한 점을 참작받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 씨. 그저 생각이 많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옥탑방에서 가져온 낡은 이불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이불에서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불을 안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정말 이것이었을까? 회의가 들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느낀 것은 쾌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우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내 결정이니? 네.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확실하니? 네, 엄마.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사랑보다 체면을, 진심보다 편의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후회와 반성이 섞인 진정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번에는 내 힘으로. 혼자서요? 그래, 혼자서. 엄마가 옥탑방에서 혼자 겨울을 견뎠듯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내쫓은 것. 이제 그만 사과하거라. 대신 앞으로 잘 살아라. 그날 이후 서연이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저는 금전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딸은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 스스로 해볼게요. 그게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저는 딸의 성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거리는 봄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혼자 여의도 윤중로를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모님. 돌아보니 우현 씨였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우현 씨, 장모님,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장모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장모님을 옥탑방으로 내보냈을 때 저는 장모님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우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저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현 씨,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밑바닥부터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서연이와는 이혼 절차 진행 중입니다. 제 잘못이 컸으니까요. 그 애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저는 우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현 씨,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길은 있습니다. 장모님,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용서, 그것은 제게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우현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 말씀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용서여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도윤 씨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우현 씨 회사 건으로 더 이상 압박하지 마세요. 회장님? 그럼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윤 씨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연이를 불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은 직장을 구하느라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있었습니다. 엄마, 취직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하고. 조급해하지 마라. 천천히 찾으면 된다. 엄마는 저한테 아직도 화나지 않으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가 났었지. 많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그 화가 조금씩 풀리는구나. 엄마. 서연아, 엄마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란다. 복수하겠다고 너희를 힘들게 한 것도 사실 엄마의 상처 때문이었어. 엄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가 먼저 잘못했는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것과 복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란다. 엄마는 복수를 하면서 깨달았어.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변화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것을.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 예전의 제가 아닌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5월이 되었습니다. 봄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고 거리는 실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설날 옥탑방으로 쫓겨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수를 시작했고 그들을 무너뜨렸으며 그리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도윤 씨가 마지막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강주는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현 씨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서연이는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복수는 성공하신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요? 도윤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건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도윤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옥탑방에서 가져온 낡은 이불을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서 기부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찾은 것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6월의 햇살은 따가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는 우연 씨의 회사가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 재기를 준비한다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취직했어요. 정말? 어디에?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엄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엇이더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말해라. 아니에요, 엄마. 이번에는 제 힘으로 해볼게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가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장모님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때 임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말단 사원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일하면서 느낍니다. 이것이 제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는 이 시간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장모님, 언젠가 장모님께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현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7월 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좋구나. 내가 꾸민 거니? 네, 동료들이랑 같이요. 엄마, 다음 주에 첫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한부모 가정 아이들 10명이 신청했어요. 잘 됐구나. 준비는 다 됐니? 네,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할게요. 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8월 어느 날 저는 도윤 씨를 불러 제안을 했습니다. 도윤 씨, 재단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재단이요? 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분들을 돕는 재단이요.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을. 도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회장님.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10억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하는 복지법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단 설립 준비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연 씨가 사고를 당했대요. 뭐라고? 교통사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한대요. 저는 서연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우연 씨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저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장모님, 서연아, 괜찮습니까, 우연 씨?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2~3달 치료받으면 된대요.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요? 휴직계를 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우연 씨, 제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예, 재단이요? 네. 노인복지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 업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몸이 다 나은 후에요. 우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모님, 정말 제가 그래도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바뀌었다면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우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우현 씨를. 서연아, 사람은 변할 수 있단다.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저 복수보다 용서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배웠을 뿐이지.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한 해를 정리하며 분주했습니다. 저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한 달 전 정식으로 출범했고 벌써 수십 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우현 씨가 들어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지원 대상자 명단입니다. 수고했어요, 우현 씨. 다리는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우현 씨는 감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우현 씨를 좋아하시더군요. 실제로 우현 씨는 재단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며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가 재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우현 씨와 마주친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지내? 응, 너도. 다리는 좀 어때? 많이 나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현 씨가 자리를 뜨고 서연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무엇이더냐?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거요. 저도, 우현 씨도, 그리고 엄마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지. 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12월 초,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하늘거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옥탑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했고 그들을 무너뜨렸으며 그리고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윤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재단 1주년 기념 행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 씨. 아닙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입니까? 회장님께서는 정말로 복수를 완성하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요. 무슨 뜻이십니까? 처음에 저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들이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변화하는 것이었고요.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재단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행사장에서 저는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재단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겨울 추위 속에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복수로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이와 우현 씨가 함께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회장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너희 둘이 왜 같이? 서연이가 우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말? 우현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둘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다. 이번에는 진짜로 잘해라.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눈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작년 겨울 옥탑방에서 추위에 떨던 그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구나.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지. 용서하는 법,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이다. 아니, 진짜로 시작이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겨울의 끝은 또 다른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희망나눔재단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고 서연이의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현 씨는 재단의 사무국장이 되었고 서연이와는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지 집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끔 옛날 옥탑방이 있던 동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재개발되어 사라졌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곳에서 보낸 겨울의 추위, 외로움, 그리고 배신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냥 참고 지내셨으면.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지금의 제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가 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수의 끝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